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일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살게 되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일입니다. 평생의 벗이었던 한 사람과 어떤 마음을 나눴는지, 그게 제 삶에는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돈의 액수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금보다도 더 값졌던 한 친구와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말로 위로를 주고받던 시대도 아니어서 아버지와 저는 서로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부자 사이였죠. 그래도 아버지는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고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셨기에 생활은 비교적 풍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육상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는 운동부에 들어가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선생님들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트랙 위에 서 있는 시간이 더 익숙했고 성적표보다 기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같이 운동장을 돌며 언젠가는 큰 대회에 나가 이름 한번 불려보는 선수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더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록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주변에서 하나둘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조급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혼자서 숱하게 고민했습니다. 운동 말고는 해본 게 없다는 사실이 그때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는데 그날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명아, 얼른 짐 싸라. 우리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어. 네? 이렇게 갑자기요? 그럼 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육상은요? 운동은 그만둬야 할 것 같구나. 학교도 그쪽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줄었다는 얘기나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정이 쉽지 않다는 건 느꼈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할 정도일 줄은 그때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공장을 정리했고 시골에 계시던 친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내려온 시골 마을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그만두게 됐지만 잦은 부상으로 이미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운동을 오래 붙잡고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운동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공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 기초라고 부를 만한 것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수업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적힌 글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준명아. 너 서울에서 육상했었다고?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운동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진도 따라오는 게 좀 어렵지 않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만 한다고 공부는 뒷전이었거든요. 그렇지. 내가 봐도 준명이 네가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반장한테 말을 해뒀어. 올 때가 됐는데.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희 반 반장 김영섭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형섭이는 선생님께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제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형섭아. 내가 전에 한번 말한 적 있지? 준명이가 그동안 운동만 해서 수업 따라오는 게 벅차다고 하는데 반장인 형섭이 네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마침 둘이 짝꿍이기도 하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선생님이 부탁 좀 할게.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반장이었던 형섭이는 모범생으로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교무실에서 함께 교실로 돌아온 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너 공부할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아. 다른 사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는 것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더라. 복습한다 치면 돼. 그래도 형섭이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야, 박준명. 미안하면 가르쳐 주는 거 잘 따라오기나 해. 알았어? 친구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데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경을 써주었죠. 옆에서 보면 형섭이는 침착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꾀부리는 법 없이 집중을 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께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죠. 듣기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성실한 공부 습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형섭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면 제가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형섭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준명아, 이 떡볶이 진짜 네가 한 거 맞지? 나 몰래 나가서 사온 거 아니지? 뭐야, 이게 그렇게 맛있냐? 저기 시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보다 네가 만든 이게 훨씬 더 맛있다. 준명이 너 요리에 소질 있다니까? 요즘은 요리도 전문적으로 배운다고 하던데 너 그런 쪽으로 나가보면 어때? 이 정도 만드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비행기 그만 태우고 먹기나 해, 임마. 저희는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진지한 이야기나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가정사도 알게 되었어요. 형섭이가 먼저 제게 물었습니다. 준명아, 근데 너는 왜 갑자기 이런 시골로 전학 오게 된 거냐? 서울에서 운동 계속했으면 대학도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셔서 할머니 사시는 곳으로 내려온 거야. 운동은 뭐 어차피 그만둬야 했었을 거야. 육상하면서 발목을 자주 다쳤거든. 그래서 운동을 계속했어도 좋은 결과는 없었을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목표인 거야? 아버지는 대학교에 갔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싶다. 너한테 배우고 있다고 해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지. 그리고 대학교 합격한다고 해도 집에 쌓인 빚이 많아서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형섭이, 너는? 공부 잘하니까 대학교는 문제 없지? 서울로 가는 게 목표랬나? 응,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꼭 갈 거야. 그래서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인 것 같아.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형이랑 나랑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내가 성공해서 잘 모셔야지. 저와는 달리 분명한 목표가 있고 능력이 되는 형섭이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친구를 따라 공부를 했죠. 그렇게 조금씩 기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진 알겠는데 끝까지 밀어붙일 만큼 머리가 따라주진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대학교를 갈지는 미지수였죠. 결국 저는 대학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로 나가겠다는 꿈을 품었던 친구는 수능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다른 길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형섭이가 서울 학교에 붙자 친구네 가족은
아예 살림을 정리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던 집이 비워지는 걸 보니 괜히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섭이는 이사 가기 전날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섭아, 웬일이야? 짐은 다 쌌어? 대충 다 정리했다. 준명아, 내가 서울 가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당연하지, 임마. 너 그럼 나랑 연락 끊고 살려고 했냐? 너 서울 올라가서 자리 잘 잡고 있어. 나도 나중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 내일은 아마 정신 없어서 인사 못하러 올 것 같아서 미리 왔다. 내가 연락할 테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럼 간다. 저는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허전한 마음이 들더군요. 친구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려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발전도 없이 전학을 왔던 그날에 계속 머물러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었어요. 형섭이가 부럽기도 했고 20살이 되고서도 진로를 정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만큼은 끊기지 않았어요. 서울로 간 친구는 새로 사는 동네 이야기, 대학교 생활을 종종 들려줬습니다. 형섭이에 비하면 제 생활은 별다른 일 없이 심심하기만 했죠. 그렇게 저는 몇 년을 그저 흘려보내듯 살았습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었고 뭘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됐고 취사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저는 서울에서 형섭이를 만났습니다. 형섭아, 잘 지냈냐? 이렇게 서울에서 얼굴 보니까 신기하다. 그치? 그러게, 너 취사병으로 들어갔다며?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몸은 힘들어도 요리할 때는 잡생각도 없어지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 준명아, 내가 계속 말했잖냐? 너 요리에 재능 있다고. 어릴 때부터 네가 해주던 음식은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 그러지 말고 너 제대하고 나서도 요리 쪽으로 가보는 거 어때? 그리고 자격증도 따고 말이야.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 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대 후 저는 아버지를 시골에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형섭이의 말처럼 요리로 먹고 살아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온 걸 알게 된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저를 머무르게 해줬습니다. 준명아, 너 당장 지낼 곳 없지? 원룸 같은 거 구할 때까지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아니야, 너희 가족들도 불편할 텐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 엄마도 준명이 너 좋아하셔. 부담 갖지 말고 있어도 돼. 그래야 돈도 아끼지. 넓진 않아도 지내기에는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형섭이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의 가족들 역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중식당 주방에 막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가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서 작은 원룸 월세를 구해 형섭이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주방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편 친구는 긴 취업 준비 끝에 꽤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형섭이는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께서 혼자 일하시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꾸준히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격은 좋았지만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섭이가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결국 집안 살림 대부분은 친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섭이는 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형을 흉보거나 불평이라도 할 텐데 친구는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같은 친구지만 한편으로는 저보다 성숙해서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 빚을 갚으려고 몸을 갈아서 일하셨던 분이라 나이가 들면서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가 친척이라 부를 만한 사람도 없던 터라 장례 절차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저는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친구 형섭이었습니다. 준명아, 너 괜찮냐? 많이 놀랐지? 형섭이 왔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회사는? 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야? 지금 네 꼴을 봐. 너 잠은 좀 잤어? 먹기는 먹었고? 아니, 이제 진짜 나 혼자라서 무섭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명아,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내려온 친구는 제 옆에 딱 붙어서 3일 내내 저와 함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넋이 나간 제 대신 조문객을 맞아주었고 장례식장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마지막 날에는 저도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죠. 장례 마지막 날, 형섭이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준명아,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받아라. 이게 뭐냐? 너희 아버지 장례비가 조금 모자란 것 같더라고. 큰 돈은 아니지만 보태 써라. 조의금이라 생각하고 아저씨 보내드리는 데 써. 형섭아, 우리 사이에 조의금은 무슨 조의금이야. 3일 내내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 형편이 지금 넉넉지 않아서 이 돈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꼭 갚을게. 준명아, 너 서운하게 이럴래? 네 말대로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왜 갚아? 그리고 갚아야 할 정도로 큰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둬. 알겠지?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버지마저 잃은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친구 형섭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고마움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그날 형섭이와 함께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언젠가 이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유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는 일에 더더욱 몰두했습니다. 중식당을 옮겨 다니며 조금씩 더 크고 더 나은 곳에서 일하게 됐죠. 친구 역시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각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됐어요. 결혼을 한 뒤에도 저와 형섭이의 사이는 여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서만 만났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각자의 아내까지 해서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챙기기도 했어요. 아내들끼리도 잘 맞아서 막내가 잦았습니다. 특히 친구는 자신의 가정을 꾸린 뒤에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그전에도 성실했지만 이제는 책임이라는 것이 어깨 위에 분명히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던 식당에서 주방 책임자로 승진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을 드디어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섭아, 나 드디어 승진했다. 이 정도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 모르겠다. 이제 연봉도 더 받게 되면 숨통 좀 트이게 생겼어. 준명아, 진짜 잘 됐다.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옆에서 봐서 잘 알지. 축하한다. 형섭아, 고맙다. 근데 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친구는 제 승진을 축하해줬지만 얼굴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제가 묻자 친구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회사 때문이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소문이 흉흉해서 구조조정 얘기도 돌고 이래저래 걱정이다. 뭐? 구조조정? 그렇게 안 좋대? 그래도 형섭이 너는 걱정 마라. 너처럼 회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잘은 몰라도 너 같은 사람 놓치면 회사가 분명 후회할 거다. 제 말에 친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결국 형섭이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일자리를 잃고야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친구의 삶은 눈에 띄게 팍팍해졌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부만 해왔던 녀석이었기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았죠. 형섭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발벗고 나서줄 테니까. 준명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기만 해도 든든하다. 고마워.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둔 건 있어? 일단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긴 했는데 연락 오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 다시 직장 구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면 와이프랑 나랑 두 식구 먹여 살릴 수는 있겠지. 그래. 아, 참, 재수 씨는 뭐래? 자기도 일자리를 구해본다고 하는데 너도 알지 않냐? 그 사람 몸 약한 거. 괜히 고생시키기 싫다. 내가 일을 더하면 더했지. 형섭이는 자기는 괜찮다며 말했고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상하차를 나가고 몸이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력서는 계속 넣어보는 듯 했어요. 면접을 보고 안 되면 다시 준비한 끝에 어느 작은 물류회사에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명아, 나 취업했다.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 진짜? 잘 됐네. 근데 어떤 회사야? 작은 물류회사인데 예전보다 연봉은 작아도 지금 내 처지에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자리 잡아서 일해야지. 그래, 형서봐. 어디서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오랜만에 친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형섭이에게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재수 씨의 임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친구의 취업과 재수 씨의 임신을 축하할 겸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섭아, 재수 씨 축하합니다. 겹경사예요. 한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잘 풀리려나 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입덧은 아직이죠? 네, 고마워요, 준명 씨. 잘 먹을게요. 사실 재수 씨는 몸이 약한 편이라 결혼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형섭이를 불렀습니다. 형섭아, 너도 이제 곧 아빠가 되겠구나. 진짜 축하한다. 너랑 재수 씨랑 아이를 많이 기다렸잖아. 응, 정말 잘 됐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네. 왜? 무슨 일 있어? 아, 다른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저 사람 몸이 약해서 안정기까지는 몸도 조심하고 무리하지도 말고 무엇보다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 형섭이 네가 걱정이 많겠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더 잘하려고. 아내한테도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말이야. 그날 이후 친구는 더욱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하면 쉴 수가 없다면서 회사 일 외에도 부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대리운전은 당연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상하차 작업도 나갔고, 건물 청소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만, 괜찮냐고 물으면 친구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준명아,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지. 이 정도 힘들고 피곤한 건 가장으로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 생각하면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래도 형서봐, 네 건강은 네가 챙겨가면서 일해라. 네 말대로 가장인 네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가족들이 의지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알겠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 저와 친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한 재수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형섭이와 연락한 지도 뜸해서 안부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군요. 저는 무리해서 일하는 친구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겼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형섭아,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야. 별일 없다. 별일도 없고 아픈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이렇다고? 형섭이 너랑 내가 벌써 몇 년 친구냐? 네 숨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진짜 말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무슨 일이 있냐 계속 추궁했고, 그제야 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준명아, 그게 내가 사고를 하나 냈는데. 뭐? 사고? 무슨 사고? 너는 다친 데 없고? 나는 괜찮아. 진정하고 들어봐. 내가 회사에서 밤늦게 배송을 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형섭이는 새로 들어간 작은 물류회사에서 물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와 입출고 관리가 주된 일이었지만 회사 사정상 사람 수가 워낙 적다 보니 그 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쌓이면 함께 나르고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대신 운전대를 잡았고 급한 전화가 오면 거래처 응대까지 맡았습니다. 말이 관리직이지 사실상 일당백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배송 담당자가 갑자기 나오지 못해 하루 종일 일정이 꼬여버린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꼭 그날 안에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고 거래처 쪽에서도 재촉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까지 남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형섭이를 사장이 발견한 거였어요. 사장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대놓고 지시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만 좀 도와달라. 배송기사가 없어서 그런다면서. 사실은 나도 대신 운전을 하는 게 내키진 않았어.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근데 왜 거절 안 한 거야? 아,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이 직접 말한 건데 모른 척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혹시나 거절했다가 괜히 사장 눈밖에 나진 않을지. 그랬다가 잘리면 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차키를 들고 나선 거야. 형섭이는 그렇게 비가 내리던 늦은 밤 배송기사 대신 급하게 물류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는 좋지 않았고 골목길은 더욱 어두웠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날 자신이 한 일이 떠오르는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내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다쳤는데? 왼쪽 다리랑 갈비뼈를 다쳐서 다 나으려면 4달은 걸린대. 하필 그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치료 기간 동안 일도 못 한다면서 합의금으로 몇 천을 불렀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사장은 처음에는 회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니 보험으로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형섭이도 안심을 했습니다. 재수 씨에게도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저와 통화를 하기 바로 전 사장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말을 바꿨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야.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번 사고가
공식 근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생한 거고, 사장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개인 판단으로 배송을 나간 거라고 회사에는 책임이 없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배송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책임이라는 조항도 있다면서 합의금 전액을 나한테 떠넘겼어. 뭐라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개인 판단은 무슨 사장이 은근히 배송 갔다 오라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준명아,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알면 분명 충격일 거라 말하지도 못하겠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형사비가 혼자 마련해야 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죠. 친구는 합의금 5천만 원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충격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돈을 빌릴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날 형섭이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괜찮아 보이지 않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다시 형섭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형섭아, 나다. 내가 그 합의금 5천만 원 보내줄게. 준명이 네가? 아니, 그 큰 돈을 네가 왜?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나 나나 사는 형편 비슷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10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돈이 있어. 그걸로 급한 거부터 막아라. 뭐 10년? 준명아, 나 그 돈 못 받는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지 안 봐도 알겠어. 너도 가족들을 위해 모았을 텐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냐? 야, 김영섭, 네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합의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재수 씨는 몇 달 후에 태어날 네 애는 어떡할 건데? 안 그래도 몸 약한 재수 씨 옆에 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해도 형섭이는 선뜻 돈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어요. 형섭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한테 받기만 했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너 없었으면 그 일을 어떻게 견뎠을지 상상도 안 간다. 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합의해라. 형섭이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랑 친구 안 한다. 그건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 그 당연한 일 이제 내가 하겠다고. 일단 이 돈부터 받아서 급한 불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나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일, 재수 씨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어? 어,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도 영향이 갈까봐 말 못하고 있다. 그럼 재수 씨한테는 내가 빌려준 거 말하지 말자. 그거 알면 재수 씨 성격상 빚이라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회사가 해결했다고 해라. 이 일은 너랑 나,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전화기 너머에서 형섭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명아, 고맙다. 이 은혜는 내가 죽어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그리고 우리 차용증도 쓰자. 뭐 차용증? 친구 사이에 차용증은 무슨. 됐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돈이 5천이나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돈 문제일수록 분명히 해야 평생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너 차용증 안 쓸 거면 나도 돈 안 받을 거다. 형섭이는 기어이 차용증을 썼고 며칠 후 저를 찾아와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친구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그렇게 그 일은 형섭이와 저만 아는 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형섭이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준명 씨, 저예요. 지금 남편이 그이가 병원인데 그게 갑자기 재수 씨 왜 그래요? 형섭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침착하게 알아듣게 말을 해봐요. 네? 말하는 건지 오는 건지 구분도 되지 않는 소리 끝에 한마디가 겨우 들렸습니다. 바로 형섭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친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거의 실신하다시피 울고 있는 재수 씨를 봤을 때, 그리고 이미 싸늘해진 친구의 시신을 본 순간, 그제야 모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과로 때문인 듯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형섭이는 그야말로 쉬는 날 없이 몸을 갈아넣듯 일해왔으니까요. 친구는 그렇게 아직 한창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줬던 돈도 떠올랐죠.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간 형섭이의 노잣돈으로 준 셈 치자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씨에게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짐을 하나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역시도 아내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저는 형섭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내주었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남겨진 재수 씨도 잘 챙겼습니다. 제 아내도 슬픔에 잠겨있는 재수 씨에게 음식도 해다주고 위로도 해주며 곁을 지켜주었죠. 그렇게 큰일이 있었지만 몇 달 뒤 재수 씨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명아,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제는 가게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더 하셔야죠. 아니야, 40년이면 많이 했지. 그래서 말인데, 준명이 자네가 이 중식당 인수해볼 생각은 없어? 여기서 오래 일해왔고, 자네도 이쯤 되면 슬슬 가게 하나쯤 운영해봐야 하지 않아? 준명이 네가 인수한다고 하면 내가 좋은 조건으로 넘길게.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의 말처럼 언젠가는 저도 제 이름을 건 가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가봤지만 이미 전세 자금으로 빌린 게 있어서 추가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줬던 돈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게를 인수할 돈이 얼추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재수 씨에게라도 말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섭이가 어릴 때부터 제게 해준 것들을 떠올리니 그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가게를 낼 때가 아닌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죠.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 잔액을 확인해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들어온 돈은 무려 6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바로 5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제 친구 김영섭, 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재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수 씨, 지금 나한테 형섭이 이름으로 돈 6천이 입금됐는데 이거 재수 씨가 보낸 거 맞죠?
이거 무슨 돈입니까?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낸 거예요? 그거 제 남편이 빌린 돈이에요. 이제야 갚아서 죄송해요, 준명 씨.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는 못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재수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근무를 마치고 직접 재수 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재수 씨는 마치 제가 찾아올 걸 알았다는 듯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제가 형섭이한테 돈 빌려준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한 건데. 그 사람 그렇게 가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서랍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가 싶어서 안을 열어봤는데 두 사람이 썼던 차용증이었어요. 준명 씨 이름이랑 금액, 날짜, 지장까지 찍혀 있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날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 아빠가 사고 낸 거 합의금을 준명 씨가 빌려준 거 맞죠? 네. 그때 재수 씨가 임신했던 터라 우리들만 알고 있기로 약속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알게 되셨네요. 네. 그런데 그 사람 가고 나서도 준명 씨가 일절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걸 보고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진짜 열심히 살다가 안타깝게 먼저 간 건데 그 이름에 빚이 하나라도 남아선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싶었고요. 재수 씨는 차용증을 발견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빚만큼은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했죠. 다행히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는 걸 도와주었고, 그 사이 재수 씨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푼 한 푼 모아 빚 갚을 돈을 마련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재수 씨, 이 돈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재수 씨랑 아이한테 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받을 생각이었다면 진작 말했을 거예요. 준명 씨, 이거 제 돈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갚는 거예요. 그 차용증이요. 저한테는 그 사람 유언 같았어요. 그이도 만약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분명 준명 씨 돈부터 갚아달라고 했을 거예요. 재수 씨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6천만 원을 보냈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자 더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고 제가 모은 돈에 보태 마침내 중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인수하고 처음 문을 열던 날 이게 온전히 제 힘만으로 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 이름으로 받은 돈까지 들어간 식당이었기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게를 허투루 굴리면 형섭이에게 미안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방에 서는 시간부터 늘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뉴는 더 다듬고 손님들이 좋아하던 맛은 살리되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은 고쳤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며 몇 시간이고 혼자서 음식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신경 썼죠. 예전에는 그저 단골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게를 오래 가져가야 했기에 전단지도 다시 만들고 동네 커뮤니티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 장사는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오면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로는 손님을 감당하기에 부족했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형섭이의 아내 재수 씨였죠. 식당 서빙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5년 만에 남편이 빌린 돈을 전부 갚은 걸 보면 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수 씨, 접니다 준명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럼요. 가게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바쁘실 텐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더 뽑기로 했거든요. 재수 씨만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신에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함께 일을 해보니 재수 씨는 생각보다 훨씬 일을 잘했어요. 시간 약속 한 번 어긴 적이 없었고 손님들에게도 항상 정중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침착했고 주방과 홀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재수 씨에게 가게 일을 더 맡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면서 사양했지만 진심을 다해 부탁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제 식당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직원이 되어 주었고 가게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고 가게는 어느새 먼 지역까지 알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죠. 그러자 예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점을 하나 내보자는 의견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히 욕심을 내다가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 운영이 안정됐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섭이의 아내 재수 씨였죠. 그동안 재수 씨는 저희 식당 매니저로 일하며 가게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손님 하나 직원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게를 자기 일처럼 아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기에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다른 동네에 분점을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쪽 관리 책임자를 재수 씨가 맡아줬으면 합니다. 네? 제가요? 네, 생각해보니 재수 씨만큼 제가 믿고 맡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애들 엄마는 그동안 집안일만 해서 식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새로 여는 가게를 맡아주시면 지금보다 연봉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아들 키우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분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재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내 결심이 선 듯 말했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씨라면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뒤 분점이 문을 열었고 재수 씨는 그 가게의 관리 책임자가 되어 차분하게 운영해 갔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기본을 지키는 데에 더 집중한 덕분에 분점에도 단골이 늘었고 장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역시 예전보다 생활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키울 만큼의 수입을 꾸준히 벌 수 있었고 형섭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가게와 재수 씨가 맡은 분점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슴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제 곁을 지켜주고 제 삶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눈 친구 형섭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먹먹해지죠. 그 친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남긴 이름과 마음이 결국 지금의 제 삶을 가능하게 했고, 친구의 아내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와 나누었던 마음의 흔적이 담긴 공간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친구가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재수 씨가 분점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친구가 흘린 땀과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액수보다 더 값진 우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었던 마음, 그것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재산이자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며 속으로 친구에게 말합니다. 형섭아, 네가 남겨준 마음 오늘도 잘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이 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친구에게 전하는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